결국 지우는 아버지가 평생 끼고 다니시던 금반지를 들고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왼손 약지에서 빼낸 반지였어요. 언제부터 끼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지훈의 기억 속 아버지 손에는 항상 그 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특이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의외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반지는 아닌데요. 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박지훈의 하루는 새벽 5시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울리는 오토바이 시동 소리로 시작됩니다. 꾀꾀거리는 엔진음이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지훈의 잠을 깨웁니다. 이웃집 배달 라이더가 벌써 일을 나가는 소리죠. 지훈도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침대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매트리스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며 항의하는 소리를 냅니다. 방 안은 축축합니다. 겨울철에도 곰팡이 냄새 때문에 창문을 조금씩 열어둬야 하거든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훈을 완전히 깨웁니다. 12평 남짓한 단칸방.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이 돈도 매달 내기가 빠듯합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접이식 식탁과 그 위에 올려진 낡은 텔레비전. 부엌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구석에 싱크대와 두구 가스레인지. 냉장고는 소음이 심해서 밤에도 웅웅거리며 돌아갑니다. 아버지 박노성은 벌써 깨어 있습니다. 벽 한쪽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10년째 저 자리입니다. 소파 쿠션이 아버지 몸에 맞게 완전히 패여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으면 몸이 빠져버릴 정도예요. 아버지, 주무셨어요? 박노성이 고개를 돌립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한때는 까만 머리였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얗게 변했을까요?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대답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요. 지훈이 화장실로 향합니다. 문짝이 뒤틀려서 제대로 닫히지 않는 화장실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눈가에 주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32인데 벌써 늙어 보여요. 수염을 대충 밀고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온수가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거든요. 부엌에서 냉장고를 엽니다. 삐걱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김치 한 통, 어제 할인받아 산 우유 한 팩, 계란 서너 개, 라면 한 봉지를 꺼내서 물을 끓입니다. 가스 불꽃이 파랗게 타오르며 냄비 바닥을 핫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68세의 박노성, 키는 지훈보다 조금 작고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굽어 있습니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군데군데 보이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젊은 시절 어떤 일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손입니다. 아버지, 라면 드실래요? 또 고개만 끄덕입니다. 박노성은 언제부터 말이 없어졌을까요? 지훈의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과묵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 아버지는 집에서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아이들과 장난도 쳤는데 박노성은 달랐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라면을 2그릇에 나누어 담습니다. 계란 하나를 풀어 넣어서 조금이라도 영양가를 높여보려고 해요. 아버지 앞에 그릇을 놓으면서 지우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아버지는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실까요?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드세요, 아버지. 박노성이 젓가락을 집어 올립니다. 손가락 관절이 조금씩 굽어 있어서 젓가락질이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천천히 라면을 드십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삼키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여요. 지훈도 라면을 먹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와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지우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배달 가방을 챙기며 지우는 오늘 하루 목표를 정합니다. 최소 10만 원은 벌어야 해요. 기름값과 생활비를 빼면 그것도 빠듯하지만요.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면서 아버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박노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먼 옛날 기억 속 풍경일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지우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달을 다니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지훈이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지훈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을 텐데 오늘은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계시지 않았어요.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던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훈이 급하게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박노성의 모습을 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10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지훈은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난 것 같네요. 의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지훈의 귀에 울렸습니다. 심근경색,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어요. 평소 건강해 보이셨던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지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을 때까지도 지훈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제까지 함께 라면을 먹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신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들린 진단서만이 차가운 현실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상조회관으로 정했습니다. 시설은 낡았지만 지훈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빈소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놓여졌습니다. 지훈이 찾아낸 것은 20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까맣고 얼굴에 주름도 별로 없었어요. 지훈은 그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한때는 나만큼 젊었겠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실감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이 없으셨을까요?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상점 주인 몇 분과 지훈의 친구들이 와주었어요. 모두들 박노성이 어떤 분이셨는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워낙 말씀이 없으시고 이웃과 어울리지 않으셨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장례 비용이 300만 원. 지훈의 통장 잔고는 27만 원이 전부였어요. 친구들에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지우는 아버지가 평생 끼고 다니시던 금반지를 들고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왼손 약지에서 빼낸 반지였어요. 언제부터 끼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지훈의 기억 속 아버지 손에는 항상 그 반지가 있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특이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의외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반지는 아닌데요. 네. 지훈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냥 금반지인 줄 알았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안쪽을 보세요. 뭔가 새겨져 있어요. 전당포 주인이 돋보기로 반지 안쪽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낡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네요. 오래된 것 같고 일단 80만 원 드릴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의 반지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을 나서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지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번호판이 깨끗하고 차창이 모두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어요. 지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박노성 씨 아드님이시죠? 그중 한 명이 지훈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성 씨 아드님이시죠? 지훈의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장례식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지훈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그중 키가 큰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오랫동안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요. 30년이라니요. 지훈의 나이가 32인데 그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지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왜 아버지를? 우선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키 작은 남자가 명함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장 김두한, 사무국장 이정수라는 이름도 보였습니다. 산업재해요? 지훈이 명함을 들여다보며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업재해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지훈이 알기로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군요. 김두한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오래된 슬픔 같은 게 느껴졌어요. 박노성 선생님은 1990년대 초반 대형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생존자 대표셨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생존자 대표? 아버지가요? 말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던 그 아버지가 그런 큰일과 관련이 있으셨다는 건가요? 잠깐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훈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아버지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다니요. 1992년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대형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이정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사망자 5명, 부상자 1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7명이 죽었습니다. 김두한이 이정수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7명요?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가요? 회사 측에서 사고를 축소했습니다. 유족들에게는 돈을 주고 입을 막았고요. 하지만 박노성 선생님만은 달랐어요. 끝까지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말없이 지내시던 아버지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나섰다니요. 그런 용기가 있으신 분이었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회사에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선생님을 압박했습니다.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이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저희는 그때부터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던 거였나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버지는 그 후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기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을 수 없었던 이유죠. 김두한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료들, 증거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집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뭔가를 적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노트 같은 것에 뭔가를 적고 계셨는데 지훈이 다가가면 얼른 감추셨어요. 혹시 그런 자료를 찾으신다면 연락 주세요.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야 하거든요. 이정수가 또 다른 명함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덮은 사람들 말이에요. 김두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정말 그런 큰일에 연루되셨다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생님께서 남기신 것들을 찾으시면요. 두 남자가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 김두한이 뒤돌아봤습니다. 참 조심하세요. 그들이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되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검은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지훈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루고 미뤄왔던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던 흔적들을 치우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낡은 옷가지들과 몇 권 안 되는 책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정말 별게 없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던 분답게 소유물이 많지 않았어요. 지훈은 옷들을 하나씩 들어올리며 아버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는데도 왠지 쓸쓸한 냄새가 났어요. 장롱을 비우던 중 지훈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장롱 뒤쪽 벽면과 장롱 사이에 틈이 있었는데 그 틈 너머로 뭔가 보였거든요. 손을 넣어 꺼내보니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져서 제목도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어린 시절 가끔 봤던 아버지가 뭔가를 적으시던 바로 그 노트였어요. 첫 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악필로 가득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종이에 자국을 남겨놓았어요. 날짜는 1992년 10월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오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남자들이 말했던 사고 날짜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기록을 남기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27명의 동료가 죽었는데도 회사는 5명이라고 거짓말했다. 지훈이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증언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고 당일 상황, 회사의 안전수칙 위반, 그리고 은폐 과정까지 모든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간부들이 찾아왔다. 입을 다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죽은 동료들을 배신할 수 없다.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과 싸우셨던 거예요. 지훈은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보상은 입막음이었다. 진실을 말하려는 나를 회사는 온갖 방법으로 압박했다. 협박 전화가 매일 왔고 집 앞에서 사람들이 지켜봤다. 노트 뒷부분에는 사고 당시 작업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회사 간부들의 실명도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회사 임원들까지.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들이 내 가족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던 거였어요. 진실을 밝히려던 의지도 정의에 대한 열망도 모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접으셨던 거였습니다. 1993년 2월 3일.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 지훈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평생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이 없으셨던 거였나요?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사셨던 거였군요. 지훈은 울컥해서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혼자 끌어안고 사셨다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당포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 반지 말이에요. 누가 찾아왔어요. 전당포 주인의 목소리가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 누가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돈을 더 얹을 테니 그 반지를 넘기라더군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제시했어요. 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요? 얼마나 더 주겠다고 했나요? 200만 원요. 80만 원짜리 반지에 200만 원이라니 좀 이상하죠?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반지가 전당포에 있다는 걸 알았느냐는 것이었어요. 주인 아저씨, 혹시 그 사람들 명함이나 연락처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가더라고요.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요. 지훈은 불안해졌습니다. 노트를 발견한 것도 그렇고, 누군가 반지를 찾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아저씨, 그 반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근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 괜찮은 거예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지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아버지가 숨기려고 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다시 노트를 들춰봤습니다. 혹시 더 중요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노트 맨 마지막 장에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증거요? 아버지가 또 다른 증거를 숨겨놓으셨다는 말인가요? 지우는 노트를 꼭 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할지 말입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발견한 다음 날 지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두한과 이정수에게 연락해서 노트를 보여드리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패에는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 모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두드리자 이정수가 나와서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뭔가 찾으신 게 있나 보네요. 네, 아버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정수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김두한도 있었어요. 벽면에는 사고 당시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사진도 걸려 있었고요.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입니다. 지훈이 노트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노트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예요. 김두한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적힌 작업자 명단, 이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거였어요. 공식 기록에는 누락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이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간부들 실명까지 있네요. 이거면 당시 은폐 과정을 다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흥분했지만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벌써 누군가 아버지의 반지를 찾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김두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미 눈치챈 것 같네요. 박노성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요. 이 자료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정수가 노트를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원본이 사라질 경우에 대비해서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우선 언론사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가 있거든요. 김두한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통화 후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바로 관심을 보였을 텐데 오늘은 모두 미적거리네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 외치는 소리였어요. 이정수가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이야. 아래층에서 불이 났어. 세 사람이 급하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은 이미 연기로 자욱했어요. 겨우겨우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올라왔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특히 3층 사무실 쪽으로 불이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지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의심스러운 타이밍이었거든요. 자료들이 다 타버렸네요. 이정수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증거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행히 스캔은 해놨으니까 괜찮습니다. 김두한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원본 자료들의 가치를 잃게 된 거니까요.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지우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노트를 발견한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이 뒤져졌고 장롱 안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소파 쿠션도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찾으러 온 게 분명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노트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노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멈춰라.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이런 협박을 했던 걸까요? 지훈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들과 맞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몸으로 느꼈거든요.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궜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혹시 또 들어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지훈은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침대 머리맡에 놓았어요. 그날 밤 지훈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이웃집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걸 혼자 견뎠다는 거야? 30년 전부터 이런 위험과 공포 속에서 살아오셨던 아버지. 그런데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던 분. 지훈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아버지를 평생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무서웠어요. 지훈이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지훈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젯밤 침입했던 사람들이 다시 온 건 아닐까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노성 씨 아드님이죠? 저는 한태수라고 합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위협적이지 않아서 지훈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어서요. 한태수라고 하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오랜 세월의 고생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훈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장판이 된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역시 그렇게 됐군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저는 노성이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1992년 그때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동료였던 분이셨나 보네요. 노성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늦었지만 조문 드리러 왔는데 장례식장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한태수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젯밤 당신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이 건물 주변을 서성이더군요. 지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감시받고 있었던 거였나요?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한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노성이는 우리들의 희망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노성이만이 회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끔찍했어요. 회사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주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거든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7명이 죽었는데 회사에서는 5명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나머지는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고 우겼거든요. 지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유족들에게는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워낙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만은 거부하셨다고요? 네, 노성이는 달랐어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어요. 한태수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존자 대표가 되셨던 거예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지훈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는 기분이었어요. 말없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정의감이 넘치는 분이셨던 거였나요? 그런데 왜? 회사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노성이를 압박했어요. 협박 전화는 기본이고 집 앞에서 지켜보고 직장에까지 찾아가서 괴롭혔어요.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노성이는 굽히지 않았어요. 기자들을 만나고 국정감사에서 증언할 준비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였나요? 한태수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입을 여셨어요. 당신 때문이었어요.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그들이 당신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중학생이었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따라다니고 지훈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나이를 생각해보면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성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하시면서도 아들이 위험해질까봐 밤잠을 못 이루셨거든요. 한태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결국 노성이는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지셨거든요. 저희들에게 연락도 없이요.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고민 속에서 사셨던 거였나요? 그때부터 노성이는 말이 없어지셨어요. 가끔 연락이 닿을 때가 있었는데 예전 같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나요? 노성이는 마지막까지 우리 대신 욕먹고 살았어요. 동료들을 배신했다고, 돈에 매수됐다고 오해받으면서도 진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정의감과 가족의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분은 침묵으로 당신을 지키신 거예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거죠. 한태수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노성이의 진심을 아들이 알아줘야죠. 지훈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에는 이런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한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노성이가 남긴 자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지훈은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한태수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지훈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두한과 이정수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서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다행히 스캔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원본이 사라져도 문제 없습니다. 이정수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아버지의 노트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결정해야 해요. 김두한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묻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방송국 탐사보도팀에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는 기자가 있거든요. 이정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통화 끝에 연결이 됐습니다. 상대방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정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하네요. 자료를 직접 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커피숍 창밖으로 검은 세단이 보였어요. 바로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차였습니다. 저 차요. 저 검은 차가 그때 그 차예요. 지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김두한과 이정수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세 사람이 서둘러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중 한 명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차갑고 위압적이었어요. 박지훈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싫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아버지 일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남자의 말투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자료들 저희가 적당한 가격에 사드리겠습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아버님도 결국 우리와 타협하셨잖아요. 그 말이 지훈의 화를 돋궜습니다. 아버지를 협박해서 침묵하게 만든 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타협이 아니라 협박이었겠죠.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니까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남자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당신들이 해야죠. 30년 동안 진실을 덮고 살아온 것 말이에요. 그때 김두한이 지훈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당시 사고를 은폐한 사람들의 심부름꾼이겠죠. 남자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정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 대화 다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방송에 나갈 예정이고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방송이라고요? 네,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에요. 1992년 건설 현장 사고 진실 규명 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의 증언록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가 공개될 거예요. 남자가 다른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급하게 차로 향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협박 같은 말을 던지고 검은 세단이 급하게 사라졌어요.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에게 맞서서 이긴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방송국에서 만난 탐사보도팀 기자는
자료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당시 사고 은폐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자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긴장됐지만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루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생방송 당일 방송국 주변에 다시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훈이 먼저 다가갔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진실이 모두 밝혀질 거예요. 방송이 시작되자 아버지 박노성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1992년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숨겨진 진실을 말하다. 생존자 대표였던 박노성 씨의 증언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우는 카메라 앞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27명의 희생자 이름도 하나하나 호명했어요. 그리고 은폐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검은 세단의 주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건설회사 임원의 사주를 받은 사설업체였어요.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진실을 은폐해왔던 거였습니다. 생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지훈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당시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아버지의 증언이 세상에 알려지자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다른 생존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분들이 용기를 내서 연락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증언이 그분들에게도 힘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당시 은폐에 가담했던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거죠.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는 것 같아서 지훈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희생자 가족들이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억울함을 참고 살아온 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증언 덕분에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됐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지훈도 울컥했습니다. 한태수 할아버지도 다시 찾아오셨어요. 방송을 보셨다면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노성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지훈은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기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지훈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단칸방보다는 조금 넓고 깨끗한 곳이었어요. 방송 출연료와 각종 인터뷰 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새 집벽 한쪽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대신 다른 것을 놓았어요. 바로 전당포에서 되찾아온 아버지의 금반지였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신념이 담긴 반지였던 거예요. 지훈은 그 반지를 작은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바라보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의지를 이어받겠다는 다짐을 새기려고 말이죠. 새로운 일도 시작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 모임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한 거예요. 지훈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건들도 많을 테니까요. 첫 출근 날 김두한과 이정수가 반겨주었어요. 화재로 타버렸던 사무실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었어요. 지훈 씨 덕분에 우리 일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정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거든요. 지훈도 의욕이 넘쳤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이 이어받아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어느 저녁 지훈은 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이 아닌 제대로 된 저녁 식사였어요. 삼겹살과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지훈은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졌어요.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시절이 말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도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해도 돼요. 지훈이 반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무거웠죠. 많이.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빛이 반지를 비추며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이제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말이죠. 하지만 그 무게 덕분에 지훈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무게가 지훈의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일정표를 보니 내일도 할 일이 많았어요. 상담받을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사건 자료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바쁘지만 보람 있는 일들이었어요. 지훈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말없이 살던 아버지의 무게는 이제 기억이 되어 지훈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지훈은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박노성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자로, 정의로운 아버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된 거죠.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